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제 설명회니까 이제 감정평가 이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그 현황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담당하고 있는 감정평가사 2차 시험 그 중에서도 이제 실무에 대한 이제 수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이제 처음 이제 준비하시거나 아니면은 1차 시험을 합격하고 오셨거나 혹은 1차 시험을 준비하셨지만 아쉽게 이제 안 돼서 2차 시험도 또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 영상을 보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감정평가사 시험 수험 진입에 앞서가지고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뭐 아시겠지만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격증 시험.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자격증 시험인데도 자격증 시험이 아닌 것처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이제 수험 전략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감정평가사 시험의 2차 과목은 아주 부동산 시장에서의 전문적인 영역을 많이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재미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공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자꾸 파고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수험 적합적인 그러니까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를 그대로 답변하는 어떤 그런 스킬이나 내용을 학습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평가사 시험은 학위 공부가 아니고 자격증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 전략적인 즉 내가 어떻게 하면 1점이라도 0.5점이라도 더 득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에 진입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고민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시험은 아주 예로부터 지원자 숫자보다 합격자 인원이 훨씬 적었습니다. 즉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쟁률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아주 예전에도 10대 1 뭐 이제 이상이 된 경우도 많았고 최근에는 이제 10대 1 이내로도 들어오기도 했었지만 다시 이제 또 경쟁률이 올라가서 최근에는 10대 1 이상의 그런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확실성이 분명히 있죠.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합격권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리 서술식 시험이잖아요. 서술식 시험이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히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서술식 시험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차 시험 보신 분들은 이제 객관식 시험 보고 오셨죠? 객관식 시험은 5개 중에서 하나를 잘 찍을 수 있으면 됩니다. 즉 내가 몰라도 찍을 수 있는 최고의 보루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차 시험은 일단 지문이 이제 문제만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써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확하게 그 답을 알지 못하면은 이 내용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쓰게 되면 득점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1차 시험은 내가 만약에 찍었는데 그 찍은 게 정답이면 운이 좋게 내가 그 문항에 대해서는 100점을 맞는 거죠. 하지만 2차 시험은 내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거의 득점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물론 100분 동안 4문제를 푸는데 어떻게 시간 제한이 있을 수가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해보시면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매우 분량이 큽니다. 그러니까 4문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주 여러 문제가 4문제로 이렇게 그룹핑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서술식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시험에 대한 준비가 완벽해야 된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시간 제한이라고 하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 시험의 형태 그러니까 내가 그 100분에 어떻게 내가 이 시간을 관리하고 답안지를 쓸지에 대한 연습을 충분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써보는 연습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강의들이 중간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잠시 후에 이따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쓴 거는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제 1차 시험도 분명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2차 시험은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내가 이 시험에 약간 좀 몰입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내가 몰입을 해야 되는데 뭐 다른 부분에 자꾸 내가 에너지를 뺏긴다면은 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에 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좀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하는 뭐 1년 2개월 정도 혹은 1년 정도의 시간 정도를 내가 공부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좀 초반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공부할지 몇 시부터 어떻게 공부할지 내가 뭐 직장인이든 학생이든 혹은 이제 전업 수험생이든 내가 어떻게 어떤 시간을 독립적으로 이 시험을 준비해 확보를 시킬지 이런 고민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시험이 아니고 이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이 업계 전체에 대한 이제 시장 상황이나 이제 감정평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드리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신 이유는 이제 취업 때문에 준비하셨겠죠, 취업. 우리 자격증은 취업용 자격증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자격증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대부분이 다 감정평가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계사나 세무사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에 있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죠. 그런데 이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직업은 물론 다른 일을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 비율적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 이 업에 종사하게 될 확률이 훨씬 큰 자격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감정평가 법인에 이제 소속돼서 근무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제 많은 기업체들, 특히 이제 우리는 부동산 관련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체들, 뭐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뭐 자산 관련된 뭐 운용사라든지 증권사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평가사분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컨텐츠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감정평가사의 이제 연봉이나 이제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 컨텐츠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법인에 취업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크게 1년 동안의 수습평가사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달에 발표가 나면 그 이듬해는 내가 수습 감정평가사로 회사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습 감정평가사는 아무래도 이제 말 그대로 수습이다 보니까 그 업력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배우면서 일을 하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소속평가사, 그 2년차 이후에 소속평가사에 비해서 급여 수준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수습평가사라고 하는 기간을 1년 동안 거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속평가사라고 우리가 전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습이 끝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게 되면 바로 감정평가사 자격증이 발부가 됩니다. 발부가 되고 다만 이제 뭐가 없냐면은 감정평가사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증이 없거든요. 등록증은 이 수습기간이 종료가 되어야만 이제 발급이 됩니다. 발급이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비로소 감정평가서에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사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위가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소속 감정평가사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소속 감정평가사는 말 그대로 회사의 주주는 아니지만 내가 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로 동일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는 이제 급여의 형태가 기본급. 기본급은 뭐 이제 2년 차부터 시작을 하면 기본급이 통상적으로 지금 대부분 한 4,000대 정도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출장비. 출장은 이제 감정평가사 업무 자체가 특징이 출장이 매우 많습니다. 매우 많아서 이제 내가 다니는 아무래도 이동을 하니까 실비가 들어가잖아요. 그 실비에 대한 보전 플러스 알파의 개념으로 출장비가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철입인데요. 뭐 이제 돈을 받고 일하는데 왜 철입비가 또 있냐? 철이는 당연히 기본급에 포함돼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감정평가 일을 하다 보면은 다 전문직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연동된 그런 수당들이 매우 많습니다. 철입비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이제 한 건을 할 때의 급여와 10건을 할 때의 급여는 달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등을 두기 위해서 이 철입비가 있는 것이고, 철입비의 이제 요율은 뭐 일반적인 평가법인에 따라서 또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평가 수수료의 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인데, 인센티브는 이제 내가 감정평가사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영업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감정평가 일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서 그 일을 내가 유치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이제 나중에 하시게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그 일을 수주하거나 유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나의 이름을 달고 회사로 일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게 내가 작성이 되든 아니면 다른 분이 작성을 하든 해서 그 감정평가서가 발부가 돼서 내가 그 발부에 대한 어떤 보수를 수수료를 회사가 받았다. 그러면은 그 매출에 대해서 자기도 일정 부분의 이제 급여를 더 추가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인센티브라고 하고요. 인센티브는 뭐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대부분 이제 20에서 30% 사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급, 출장비, 철입비, 인센티브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소속평가서고요. 뭐 네 개를 다 합치면 얼마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전문직이라고 하는 이 특성상 급여가 1년차, 2년차, 3년차 얼마씩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차 되면 일단 기본급은 4,000대로 올라가고요. 출장비랑 처리비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어가지고
뭐 회사마다 큰 차이가 있겠지만 뭐 대체적으로는 한 조금 열심히 하면은 이제 뭐 1억도 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그 이하의 뭐 후반대 그 수준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소속평가사는 몇 년 동안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지만 평균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소속평가사 기간으로 뭐 한 적게는 한 2, 3년, 길게는 뭐 한 7, 8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힘든 기간이죠. 그거를 잘 견디고 이기면 이제 여러분들도 그 회사의 이제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속평가사랑 주주평가사를 이원화시키는 게 아니고 약간 이 중간에도 여러 단계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의 구조를 많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주주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의 주인인 거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인 감정평가사는 물론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급여를 받고 출장비도 있고 철입이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회사의 어떤 그런 그 손익과 자기의 급여를 연동시키는 거죠. 100% 연동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가 잘 되면 자기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이고 회사가 안 되면 그만큼 손실을 보는 것. 어떤 그런 어떻게 보면 사업자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이제 우리가 법인에 취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개인사무소라고 하는 형태도 있어요. 개인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이제 혼자 감정평가사 혼자 이제 오피스를 개설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개인사무소 같은 경우는 이 수습평가사 기간은 100%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소속평가사까지 포함해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5, 6년 정도의 업력이 있어야 내가 실질적으로 오피스를 개업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나의 뭐 어떤 다른 일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그냥 혼자 그냥 일을 하고 싶다. 왜냐면 법인이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회사니까 그 회사의 어떤 그 룰이라든지 어떤 뭐 회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인사무소는 자기의 회사니까 그런 게 이제 없죠. 자기 스스로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인을 하다가 개인사무소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예요. 뭐 전문직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게 장점인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평가사는 이런 옵션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동된 이야기인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처음에 자격증을 따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떤 개업용 자격증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 무슨 말이냐? 약간 처음에는 회사원 같은 느낌입니다. 회사원.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해서 회사에 들어가서 그냥 회사의 똑같은 일원으로서 출퇴근을 하면서 일하는 회사원의 형태와 비슷한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뭐 회사에서 출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회사로 옮긴다거나 개인사무소로 개설한다거나 이런 어떤 창업의 형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원이었는데 창업으로 넘어가는 거는 어느 정도 나의 선택인 거죠. 내가 계속 이 회사에서 소속돼서 뭐 물론 이제 뭐 자유롭게 일은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제 회사에 계속 근무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기업 차려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나만의 회사를 차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사무소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업을 이제 창업 쪽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출장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우리는 이제 뭐 물론 출장이 별로 없는 분들도 계시고 뭐 거의 매일매일 다니다시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오피스에서 이렇게 계속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좀 이렇게 밖으로 좀 다니는 일을 좋아한다 라고 하면은 우리 이 감정평가사 일이 뭐 좋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감정평가사라는 말을 썼는데요. 전문직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그 일에 대한 어떤 소득의 하방이 보존된다 라고 하는 게 전문직으로서 가장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평가사도 마찬가지로 내가 회사원처럼 일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업태로도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업태로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매출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제로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보존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자격증으로서의 가장 큰 어떤 메리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직으로서의 어떤 감정평가사 전문직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사로서의 어떤 그런 메리트이 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평가사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계속 합격자 인원이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점점점 이제 평가사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이제 3월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통계를 낸 것인데 지금 이제 현재 한 대략 5,000명 정도가 이제 개업을 한 평가사입니다. 개업을.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고요. 개업을 한 평가사고요. 이제 대략 한 1,000명 정도 수준은 이제 평가법인이나 사무소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기관에 근무하거나 혹은 이제 아직 이 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혹은 뭐 은퇴해서 아예 일을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퇴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돌아가시기 직전 날까지도 일을 하세요. 뭐 실제로 일을 안 하시지만 어디 소속이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자격증의 장점 중에 하나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 그 나이가 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뭐 70대, 80대 분들도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으세요. 뭐 이제 매일 뭐 출퇴근하시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일을 한다는 걸 안 한다는 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대략 한 5,000명 정도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평가 법인에 4,000명, 개인 사무소에 대략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본사와 지사가 있는데 이제 지사는 이제 경기도도 포함된 지사예요. 그래서 이제 지사를 포함해서 이제 전국에도 평가사 사무소가 다 있습니다. 법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 회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동산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본사가 있고 이제 지사가 전국에 망을 갖추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까지도 이렇게 다 지사들이 다 이제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포함해서 대략 한 2,500명 정도는 지사에 있고 한 1,500명 정도는 본사에 근무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600명 정도의 이제 평가사들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600명 정도의 평가사들은 이제 다른 기관에 근무를 많이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근무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한국부동산원, 그러니까 예전에 한국감정원이죠. 한국부동산원에 많이 근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뭐 은행이라든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왜냐면 부동산업을 하니까요. 이제 그런 그 금융기관에도 근무를 하고 아니면 아예 공공기관이나 타 기관에 근무하는 경우들도 가끔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평가 현황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아까도 뭐 제가 이제 평가사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왜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이 자격증을 취득을 하려고 하시나요? 뭐 일단 나는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서 이 시험을 보니까 뭐 내가 할 만한 것 같아서 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내가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운 이직이에요. 저는 이제 이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일을 하더라도 바로 거기에서 나의 소득이 보존될 수 있다. 자유로운 이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그 선택이 제한될 수 있겠죠. 하지만 자기가 어떤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의 리스크가 적다라고 하는 게 이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 취득의 가장 큰 목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랑 연결돼가지고 우리는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제 일반적으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면 소득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없어야 되는 건데 저희는 그래도 뭔가 이제 하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해서 일을 조금만 하게 되면 그래도 조금씩은 벌 수 있어요. 이게 차이가 크거든요. 내가 뭐 한 달에 뭐 1, 200이라도 버는 거랑 아예 제로인 거랑 차이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득의 하방이 보존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연결해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셨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사를 시작했다. 손님이 한 명도 안 오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그 공통적인 어떤 소득 체계가 갖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이제 공산주의적인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법인을 만들거나 사무소를 오픈했어요. 하더라도 내가 이게 매출이 제로면 어떡하지?에 대한 그런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지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안정성이 그러니까 그 매출액이 좀이라도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정성이 확보된다는 부분이 우리의 자격증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다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어느 정도의 하방이 보존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을 내가 시작하더라도 큰 리스크를 지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인데요. 뭐 이거는 이제 많이 질문을 하십니다. 감정평가사 일을 하면 부동산 투자도 잘하나요? 뭐 부동산에 대한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올라가나요? 자,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첫 번째, 보는 시각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맨날 보거든요. 맨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내가 관찰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연결이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도가 높다는 거랑 잘하는 거는 별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해도는 확실히 높을 수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나의 어떤 그런 천부적인 기질이 있어서 내가 어떤 그런 어떤 뭐 투자를 잘한다거나 이런 보는 안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매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는 뭐 아주 이제 좋은 그 자격증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정보로 접근하는 왜냐면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정보가 좀 제한되잖아요. 내가 그 정보로 접근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그런 뭐 비용이라든지 어떤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들도 있는 업무입니다.
자, 이제 좀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한 6개년치 이제 감정평가사 2차 시험에 대한 그 통계를 우리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나오는 통계를 좀 요약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출원자 인원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6년 전 대비하면 거의 2배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부동산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거기도 하고 이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그 이해도나 욕구가 좀 많이 올라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응시를 그래서 최근에 한 2,000명대 정도가 응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인원은 지금 올해는 180명 이상 합격하는 걸로 이제 공고를 했는데 100명대 후반으로 우리는 항상 유지가 되어 오고 있었어요. 적었을 때도 있었고 많았을 때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108, 9, 10 혹은 200명 이렇게 많이 결정이 되고요. 합격률이 이제 좀 줄어드는 게 좀 특징적인데요. 이제 좀 더 장기적으로 좀 보면 지금 이 이전의 통계들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합격률이 거의 가장 높은 합격률이었어요. 그러니까 2018, 19, 20년도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혜택을 보신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10% 내외가 우리가 많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인 합격률입니다. 최근에 그거보다 좀 낮아져가지고 이제 많은 좀 불확실성이 존재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10% 정도의 그 합격률을 항상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지금은 조금 증가하고 있지만, 응시 인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출원자나 합격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중에서 많은 숫자지만 그 중에서 내가 이 합격자 가 되기 위한 어느 정도의 그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합격권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로 들어가기 위한, 들어갔을 때 합격하는지 안 하는지는 서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지만 내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는 나의 의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합격권에 들어가는 예비 평가사들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한 5, 600명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5, 600명도 사실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강의를 하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그래서 실제 경쟁률은 뭐 그렇게 높지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연령대별 합격 인원을 보면요. 이제 최근 이제 한 3년 정도는 20대 합격자가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20대가 되고 많았는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20대가 좀 줄고 30대가 좀 늘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20, 30대, 즉 20대 중후반, 30대 초반의 수험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합격을 하지만 그 빈도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40대는 그래도 꽤 있는 편이었고요. 50대 이상은 거의 하시면 이제 거의 최고령급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분 정말 대단하시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배워야 되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어쨌든 20대가 대부분이고,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는 거 보면은 20대 초반들도 꽤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대학교를 다니면서부터 이 자격증을 알게 돼서 바로 준비를 시작하는 그런 그 친구들도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2024년도 최연소 합격자가 2002년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2003년생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의 결정 방법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 과목 시험을 보고요.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는 그 시험 과목들을 봅니다. 자, 모든 시험은 이제 40점 미만이 되면 꽈락이 되기 때문에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만 꽈락이 돼도 그 시험은 불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차 시험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 규정상으로는 60점 이상인 수험생은 모두 합격시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180명을 합격시키겠다라고 하면은 60점 이상의 합격자가 예를 들어서 25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250명 전체를 다 합격시켜야 돼요. 합격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그 60점 이상이 최저 합격자보다 많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 인원이 미달했기 때문에 최저 합격 인원까지 커트라인 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1등부터 쭉 이제 등수를 세웁니다. 등수를 세워요. 1등이 뭐 65점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등까지 갔는데 10등이 예를 들어서 뭐 55점이고 뭐 한 100등까지 갔는데 100등이 예를 들어서 뭐 45점이고 죄송합니다. 45점이라고 하지 않고 100등을 제가 한번 뭐 50점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180등까지 갔어요. 180등까지 갔어요. 자, 180등까지 갔는데 그러니까 65점인데 60점이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지고 180등이 될 때까지 합격시키는 거예요. 180등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49점이다. 나왔어요. 180등이 만약에. 그러면 이 180등까지 합격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49점이 동점자가 있을 수가 있죠. 동점자가 180명에다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곱하기 8명이 있다. 8명이 있다. 그러면은 이 49점을 맞은 8명 전체를 합격시키는 거예요. 전체를. 자, 그렇기 때문에 187명이 합격을 하는 것이고요. 법 규정상으로는 60점 이상인 사람은 전체 합격시키라고 되어 있지만 그동안 60점 이상이 최저 합격자보다 많은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이 60점 이하로 쭉 이제 커트라인이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저 합격 인원이 될 때까지 합격을 시키고 최저 합격 인원의 동점자를 전부 다 합격 처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저 합격자 인원이 180명이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186명, 187명 이런 식으로 합격하는 거예요. 190명이다 이러면은 195명. 왜냐면은 190등인 동점자가 6명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는 40점대 후반이 커트라인으로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서술식 시험이기 때문에 득점을 할 수 있는 그 난이도, 어려움이 객관식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객관식 시험은 맞추면 무조건 100점을 주고 틀리면 빵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술식 시험은 이 득점을 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그 득점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과목별 꽈락률에 대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꽈락률이 매우 높은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그 180점 안에 들어가려면은 기본적인 디폴트가 꽈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꽈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통계적으로 꽈락률을 보니까 최근에 한 5개년치만 한번 볼까요? 5개년치만 보면 그동안 이제 과목별로 꽈락률이 높았었던 시험이 있고 과목별로 낮았었던 해가 있는데요. 제가 담당하는 실무 과목이 한 지금 5개년 중에서는 대략 한 3번 정도 꽈락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략 한 75%에서 80% 사이 정도가 5번 중에 3번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그 응시자 통계로 돌아가면은 2,000명이 시험을 본다. 그러면 뭐 극단적으로 80%라고 해볼까요? 꽈락률이. 자, 그러면 2,000명이 시험 본다. 그러면 80%가 실무 꽈락이 나는 거예요. 80%가. 그러면 400명만 실무에서 꽈락을 넘겼다는 거죠. 그 중에서 몇 명 합격시킨다고요? 180명, 190명, 200명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2020년, 21년, 23년 시험은 어떻게 보면 실무 꽈락을 통과하면 2대1 싸움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난이도를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실무 꽈락률이 좀 높이 나왔나 생각을 한다면은 이론 법규 과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글로 쓰는 거거든요. 글로. 근데 실무는 숫자를 달아요. 숫자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채점 기준은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아주 엄격하게, 아주 완화해서 채점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어떻게 보면은 수험생 입장에서는 잔인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꽈락률이 그동안 좀 높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실무 과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꽈락에 대한 위험을 좀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스터디라든지 단과 과목들을 통해 가지고 항상 그런 이제 득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도 꽈락률이 높았었던 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실무는 50% 안 나왔는데 이론이 높게 나왔어요. 이론이 높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이 나온 적은 있었지만 뭐 아주 극단적으로 막 한 70% 이상 나오는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법규라고 하는 과목 특성상 법규는 어느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답이 정해져 있어서 그 답을 이제 알고 쓰면은 득점을 하기가 서술식 시험이지만 좀 좋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법규 시험은 약간 득점 전략, 고득점 전략을 좀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실무는 명과락 작전. 이론은 사실은 이런 해에 걸리면은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론도 한 지금 40%에서 50%대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은 이제 그 서술에 대한 그 체계 갖추고 이런 것들 하면은 이 꽈락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절반이나 꽈락을 넘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법규는 고득점, 실무는 면과락 작전.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많이 소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수험 적합적인 학습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매년 시험을 보는 합격자, 시험 보는 그 수험생 중에 합격자들에 대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일반 응시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년도의 1차 합격자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일반 응시자는 동차생. 그러니까 그 2차 시험에 합격한 해에 1차 시험도 본 사람이고요. 전년도 1차 합격자는 우리가 1차 시험 한번 합격을 하면 2차 시험을 2번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합격한 사람이 금년에 합격한, 2차 시험만 준비해가지고 합격한 케이스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1차 합격자의 그 숫자가 항상 많아왔습니다. 많아왔어요. 모수 자체가 얘가 큰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항상 많아였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1차 시험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2차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시험만 준비한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열세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예생으로 합격을 많이 노려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이 합격률 자체가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동차생들도 많이 합격을 합니다. 그 비중이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그 인터넷 강의 내는 거 잘 갖춰져 있고 여러분들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기만 하면은 합격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2차생, 그러니까 유예생들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숫자가 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력연 1차 면제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감정평가 그 법에 의해서 어떤 그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1차 시험 면제를 주는 제도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신 분들, 일반적으로 다 이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합격한 비율인데, 합격률이 이제 15% 이상, 그러니까 이게 이례적으로 되게 높은 거라고 했죠. 높은 이 시험 때에는 일하면서, 이때는 낮지만, 일하면서 공부해도 많이 합격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이 시험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물론 할 수 있지만 저기는 이제 1차 시험 면제자분들은 정말 더 바쁘거든요. 바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합격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유예생의 비율이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동차생의 비율은 낮지만 최근에는 많이 올라왔다. 그렇게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구체적인 공부로 넘어가서 감정평가사 시험의 수험기간이 몇 년 정도 걸리냐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험기간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숫자가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합격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몇 년 준비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2년, 3년, 4년 안에 다 끝나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뭐냐면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합격권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 3, 4년 안에 끝납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그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통계를 내본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낸다고 만약에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에서 4년 사이 정도 되지 않을까. 2년 차도 있고 3년 차도 4년 차도 있으니까 2, 3, 4년 중에 하나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하루에 공부는 얼마나 해야 되나요? 남들보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내가 남들보다 잘해야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많이 해야 되고요.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따진다고 한다면은 이제 아침, 점심, 저녁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순수한 공부 시간으로. 자, 그리고 공부 장소나 주변 환경도 어느 정도 선택하고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많이 물어보시는 인강으로도 가능하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답안 제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이제 스캔해가지고 제출하면은 동일한 형태로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기의 의지예요. 내가 실강을 가면은 옆에 사람이 앉아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옆에 사람이 하면 나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인강은 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저는 항상 비유하는 게 이제 홈 트레이닝과 헬스장 가서 운동하는 그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러니까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 내가 똑같이 운동하려고 옆에 사람들 보면서 더 열심히 하는데 집에서 하면은 할 거 4세트 할 거 3세트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컨트롤을 위해서 실강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상대평가고요. 우리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1, 2차 공부의 연계성인데 1차에서의 이제 그 회계 과목에서의 아주 조금, 그 다음에 학원론, 부동산 학원론 과목에서의 이 정도가 2차 시험과 조금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이거를 해야 2차 시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좀 특징이 1, 2차 시험의 연계성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매우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1차 공부를 안 해도 2차 공부부터 시작을 해도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는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공부할 때는 2차 시험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우리가 실무 과목을 먼저 해라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거는 뭐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오거든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공부 초반에 이 실무라고 하는 과목은 숫자를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내가 마치 언어처럼 절대적인 연습량이 많이 필요해요. 연습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은 공부 초반에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뒤로 가면 갈수록 해야 될 것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실무 과목을 많이 연습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동차생이다 라고 하는 분들은 2차 시험 준비하다가 1차 시험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실무 과목은 일부 1차 과목과 연계성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 여설적인데 2차 시험에 실무를 먼저 공부하면 1차 시험을 쉽게 할 수 있는데 1차 시험을 먼저 하고 2차 시험을 하면 또 다시 추가적인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그런 구조예요. 왜냐하면 2차 시험의 난이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1차 시험에 공부할 때 일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름이 감정평가 실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그 업무의 내용을 그대로 시험 문제로 옮겨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 직업이 과연 나랑 맞는 직업인지에 대한 부분을 간접적으로 이 과목 공부를 함으로써 내가 체험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5개년 중에 3개년 정도가 실무 과락률이 매우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내가 과연 이 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실무를 공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내가 가늠해 볼 수 있다. 즉 내가 실무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그 바운드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니까요. 그럼 벌써 내가 시험에 대한 합격률이 2대1, 3대1로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종 합격에 대한 내가 판단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과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흥미인데요. 저는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숫자를 다루는 과목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체계적인 논리로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하나의 큰 흐름이기 때문에 내가 이 실무 공부할 때 2차 시험에 대한 공부의 흥미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뭐 중간 기말고사처럼 한두 달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1년 이상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과목 자체가 너무 재미가 없다면 내가 어떤 공부의 그 동력을 좀 가져가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실무 과목은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통해서 이 공부에 대한 흥미를 좀 느끼시기를 저는 이제 희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 전략은 2차 수험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전년도 1차 합격생, 2차 수험생, 여러분들이 1차 시험 합격하고 왔다라고 하는 수험생과 그다음에 동차생 이렇게 나눠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요. 2차 수험생은 2차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한 순서는 실무, 그다음에 법규 중에서는 이제 행정법이 있어요. 행정법. 법규는 행정법과 개별법이 있거든요. 법규 선생님도 말씀하시겠지만 법규, 행정법, 그 다음에 이론 순서의 비중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실무와 행정법을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실무, 행정법만 해도 하루가 그냥 부족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몇 달 정도 거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법규의 개별법이나 이론 과목에 좀 시간을 투자하면서 점점점 비중을 늘려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하는 단과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가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내가 혼자 공부하는 인강생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원의 커리큘럼을 좀 신뢰를 해주시고 따라가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뭐 어떤 정보 같은 걸 취득하고 하는 것도 다 비용이고 시간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학원에서 정해져 있는 커리큘럼을 쭉 따라가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정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스터디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나오겠지만 내가 실제로 답을 모의고사를 쓰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쓰는 과정을 내가 함으로써 그 답안 작성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기르는 강의거든요. 2차 시험은 내가 보고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직접 내가 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우리가 스터디 통해서 할 수 있고 단과에서도 그런 연습들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자, 동차 수험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차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통상적으로 한 7, 8월까지는 2차에 100% 시간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실무나 행정법 정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중점적으로. 그러면 이때 공부를 하게 되면은 내가 2차 시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학습력이 있는지가 판단이 돼요. 그걸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1차 공부를 언제 진입할지 어떻게 할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좀 학습 성과도가 매우 좋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리스키한 방법. 즉, 그러니까 1차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뒤로 늦추고 2차를 조금 더 하면서 2차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부량을 이제 좀 늘려놓고 그 다음에 1차를 좀 늦게 들어가는 그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2차를 늘려놓고 이후에 1차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3, 4개월 공부를 해봤더니 이거 2차 시험에 계속 투자하는 게 나는 조금 지금 힘들 것 같다. 즉 늦게 올라오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뒤엔 잘하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1차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이듬해 시험의 확률은 떨어지겠지만 그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합격생이 훨씬 더 비중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1차 공부는 그 이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제가 항상 소개를 드리고요. 1차 시험은 이제 우리가 회계경제가 메인 과목입니다. 이 두 가지 과목만 잘 해놓으시면은 나머지 세 과목은 다 암기성 과목이기 때문에 금방 처리할 수 있지만 회계경제에서 내가 불안하다 이러면은 항상 우리가 문제가 생겨요. 1차 시험은 그래서 회계, 경제가 매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험생들을 좀 괴롭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공부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 최대 12월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시험이 4월 초에 있잖아요. 12월까지도 1차 공부를 하면서 2차를 병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1차 시험 직전까지도 2차 공부를 병행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가 2차 시험에 대한 어떤 그런 학습 성과도를 통해서 판단하시면은 크게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조절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일단 4월 달부터 7, 8월까지는 2차 시험에 올인한다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으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이후의 상황을 조절을 해야지 지금 4월 달 어떻게, 5월 달 어떻게, 6월 달 어떻게 이렇게 다 세워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정해놓지 마시고 큰 그림만 세워두시고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이제 상담이나 면담 혹은 뭐 우리 카페에도 이렇게 질문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에 대한 비중을 조절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감정평가사 실무 시험은 항상 감정평가사만 문제를 냅니다. 즉 이제 실무를 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세요. 이론 과목이나 법규 과목은 이제 그 교수님들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물론 평가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실무는 항상 감정평가사가 들어갑니다. 즉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사인 교수님이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가사로서의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년 4문제씩 출제가 되고 출제위원은 3명 내지 4명이 들어가서 출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명이 들어가서 한 문제씩 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000부 이상의 답안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량으로 채점할 수가 없어요. 서술식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하는 것이고 우리는 공부를 함으로써 이 기준을 최대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이 기준이 공개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우리가 찾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매년 시험의 결과가 나오면은 그 문항별 고득점자나 뭐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채점이 되는지를 제가 역으로 한번 추정해보고 그거를 그 이듬해 학습할 때 스터디나 단과 과목에 어울려서 이제 같이 여러분들이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 유도를 하고 안내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저의 이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바로 서술식 시험에 대한 득점 전략이 되겠죠. 내가 아는 걸 쓰는 게 아니고 물어보는 걸 써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정리되어 있는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계속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실무는 어떤 사람들이 잘하냐? 일단 숫자 감각이 있으면 유리합니다. 유리해요. 그런데 감정평가 실무라고 하는 그 과목이 숫자 감각이 있으면 유리하긴 하지만 그 숫자가 항상 보면은 이게 계속 그 비슷하게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숫자 감각이 없어도 후천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우리 돈만 다루니까요. 거기 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다루니까. 그래서 숫자 감각이 있으면 유리한 것은 맞다.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 시험지 한번 보셨나요? 보시면 A4 용지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게는 14페이지에서 많게는 20페이지 정도의 그 시험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대한 양의 그 시험지를 내가 해석을 해서 답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해석 능력이 매우 필요합니다. 이 자료가 왜 나온 것인지, 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왜 여기 있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00분이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이 절대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기 때문에 순발력, 판단력 매우 중요합니다. 없어도 길러야 돼요. 뭘 통해서? 연습, 스터디, 단과를 통해서 길러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말미에 설명드리겠지만 답안지, 펜 이런 거 많이 사두셔야 돼요. 많이 연습해야 되니까요. 팔이 아플 정도로 연습하게 됩니다. 연간 과정은 지금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이제 매년 2차 과목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4월 달, 이게 7월 달 중순, 그 다음에 12월 1차가 4월 달, 그 다음에 2차 7월 이렇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4월 달부터 이제 연말까지는 이제 단과. 그러니까 기본 강의부터 시작해서 그 기본 강의는 이제 이론적인 내용 전달이고요. 거기 나와 있는 거를 이제 연습하는 단계들. 이제 여기에서의 커리큘럼대로 일부를 연습하고 이제 기출문제, 이순환 기출문제거든요. 기출문제까지 해가지고 단과가 진행이 되고 주중에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터디는 2차 시험이 끝난 7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 진행이 되고요. 시험 보기 직전 주까지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대략적으로 한 47주 정도 그렇게 스터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과는 총 한 50회가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다 합치면은 대략 한 100회 정도의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에 대한 것만 따졌을 때요. 이론 법규 이제 GS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론 법규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침에 토요일 날 오시면은 하루 종일 실무 이론 법규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는 거고 단과는 이제 요일별로 이제 과목들이 포진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의는 이제 매주 이제 화요일 목요일 날 진행이 되고 저녁 시간에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 강의와 같은 단과가 있고요. 순환 단과는 기본 강의에서 공부했었던 진도별 이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풀고 채점도 하고 교재에 있는 문제도 해설을 하고 하는 그런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스터디는 실전 연습 단계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강의에는 답안 제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저와 같이 이렇게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그 강의를 따라오신다고 한다면은 답안 제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답안에 대한 채점을 기준에 의해서 채점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적도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텐션을 좀 가지고 따라올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는 실무는 총 4권이거든요. 법전은 이제 공통교재니까 빼고 총 4권입니다. 기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기본 문제, 이제 우리가 통상 말하는 1000점이라고 하는 교재예요. 그리고 종합문제, 기출문제 이렇게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서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기본 문제에서는 이제 우리가 뭐 아직 안 배웠지만 3방식 연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기본 문제에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집이고요.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심화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이고, 종합 문제는 모든 그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에서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종합 문제에서 풀어보고, 기출 문제는 그동안 그런 것들이 어떻게 기출 문제로 나왔는지를 우리가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으로 따지면은 얘가 지금 12판이 아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 문제가 9판, 요게 이제 13판, 여기 14판 그렇게 출간이 곧 될 것이고, 얘가 가장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 문제, 기출 문제는 7월달 이후, 그러니까 7월달에 우리가 2차 시험 보잖아요. 6회 2차 시험이 포함된 교재로 해가지고 7월달에 7, 8월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출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는 기본서, 법전, 기본 문제집까지는 일단 구입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구입해서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곧 같이 요 두 권 나왔고, 요 두 권도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는 이 상황에서는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 강의 이제 4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되면 내가 뭘 가져가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교재가 있으시면 되겠고요. 계산기랑 답안지는 학원에서 다 판매합니다. 다 판매합니다. 그래서 계산기와 답안지 판매되는 거를 구입하시면 되겠고요. 계산기는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생긴 계산기를 팔아요. 학원에서. 온라인에서 팔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계산기를 사시면 앞으로 계산기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좀 금액대는 좀 있어요. 10만 원대 가니까 금액대는 있는데, 그냥 남들이 쓰는 계산기를 써야, 내가 이 키가 좀 많잖아요. 다 쓰거든요, 하나씩은. 안 쓰는 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모를 때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쉽게. 그래서 계산기는 이 계산기를 쓰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 펜도 미리 좀 구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펜에 대한 이야기는 기본 강의 첫 시간에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그냥 평소에 필기하는 연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답안지에 써야 될 볼펜, 뭐 잉크펜을 많이 쓰죠, 잉크펜을. 그래서 이 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 시작하신다고 한다면은 다 이 펜을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학원 그 홈페이지에서 구입이 가능하니까 준비하셔가지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무 공부 재밌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 과목에 흥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흥미를 느끼면 더 공부를 하고 싶어지고, 공부를 하면 실력이 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많은 수험생 중에서 내가 그 특정 권역 안에 들어와 있는 합격권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꽈락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지금 경쟁률은 높지만 그 내가 합격 확률을 훨씬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저희 강의를 잘 따라와 주신다면은 분명 모두는 아니겠지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보고, 저는 그렇게 이제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2026년도 시험 준비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요.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요? 그 감정평가사 2차 시험 활기차게 준비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